자,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해 나오신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내가 오늘 네.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를 빼려고 그랬는데 이제 버릇이 된 모양이에요. 네. 이게 자꾸 그냥 나오네. 그런 걸 요즘 말로 이제 스며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스며들었다. 네. 제게 이제 스며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버릇이라는 게 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네. 예. 더군다나 오늘 제가 사과 멘트까지 하느라고 네. 정신이 좀 원래 또 제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마 신학림 전 위원장을 김학림 전 위원장이라고 발음한 모양인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입니다. 예. 네. 이게 정신이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세요 그냥. 네. 네, 저에 대한 애정을 뿜뿜 드러내시고 계시는데요. 원래 기침과 그 애정,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우리나라는 재채기 하는 거는 그냥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재채기 참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신에 기침은 안 참아요.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그냥 최대한 가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참는 게 좋은데 네. 진짜 재채기는 저도 참아요. 근데 기침은 못 참겠더라고요. 네. 갑자기 기침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라디오를 넘어 유튜브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조사는 끝났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조서를 검토하고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대북 송금 의혹 1차 조사에 이은 6번째 검찰 조사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9일 1차 조사 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검찰 조사 전에 취재진 앞에 서서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만큼 본인이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이 두 번째 출석인데 관련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반적으로 다소 지친 듯한 목소리로 4분여간 천천히 입장을 밝혔고요. 취재진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스마트팜 대북 사업 관련 공문을 읽지도 않고 결재만 했느냐, 승인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 그동안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일부 질문에는 길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질문 요지에 벗어난 진술도 많았다고 합니다. 도지사 결재가 된 경기도 공문이나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 문건 등이 제시가 되자 이화영이 독단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하고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선 부패한 사업가, 조폭 출신 그런 사람과는 안 만난다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차 조사 때는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서명 날인을 이제 거부를 한 바 있죠. 이에 대해서 이번에 확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사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1시간 5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이 대표가 검찰에 단식 중이라 심야 조사가 어렵다고 미리 설명했다고 하고요. 조기 조사 종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관련 소식 더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단식이 13일 차입니다. 건강 상태가 안 좋음에도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로
저는 6시 정도에 이제 검토가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도 조서에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사인을 하지 않는 조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는 이 2번씩이나 아픈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가뜩이나 좀 안 좋은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인마저 안 해버리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자, 사인마저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사인마저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된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예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뭐냐면 정당한 영장 청구라면 우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일 영장이 다시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화영 그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이분 얘기인데 이게 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부가 이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능력을 결정짓는 증거 조사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변한다라는 얘기를 재판부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진술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모아줬는데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그 진술에 큰 어떤 비중을 두지 않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자꾸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이 좀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흘러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러면 추석 민심 왜 중요하다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요. 네. 근데 추석 민심에서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주제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인가? 그리고 넘어온다면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추석 밥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침이 아니라 자꾸 말이 헛나오네요. 네. 오늘 그 방송 서두에서 그 얘기했던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녹취록 관련 문제가 이 추석 밥상에 올라올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추석 민심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특히 오늘 이제 6시에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사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자신의 거취 논란이 일자 장관직을 내려놓는 방안을 고민해오다가 야권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그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 이같이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군 소식통이 밝혔는데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이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및 제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되는데요. 따라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그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일을 겪기도 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탄핵소추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제출해서 사임을 하면 국회 탄핵 요건 자체가 없어진다면서
야당의 탄핵 소추 이전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아서 작년 5월부터 약 1년 4개월간 장관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최상병 사고와 더불어서 육산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의 교회 이전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자 여권 내에서도 국방부의 정무적 대응이 미흡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현재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우선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 의원이 다가오는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 의원은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냈고요. 또 신 의원 외에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나 임호연 한미동맹재단 회장 등이 장관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순방 이후 개각이 있을 거란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이 국방부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의를 표명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사의만 표명하면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는 거 이거를 스톱시킬 수는 없어요. 네. 사의를 표명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면은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장관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방장관이 이게 직무정지 같은 게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탄핵을 만일 돼서 그렇다면 이게 빈자리가 되고 차관이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분야도 문제지만 국방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서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긴다면 이건 굉장히 큰 결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윤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민주당도 제가 볼 때는 한시름 좀 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탄핵을 하는 거지, 네. 이 장관을 어떻게든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탄핵을 추진해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만일 문제가 뭐가 발생을 했는데 장관의 공석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땐 민주당도 어느 정도 한시름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만일 이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흡하면 본인들이 자주 주장하는 특검 같은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사표 수리는 내일 할 거다라는 전망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개각 말씀도 드렸는데, 특히 문체부 장관 또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MB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경우에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행된다면 이번 개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개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출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근데 이번 국방부도 그렇지 않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잼버리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개각이 계속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할 때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 지지율의 이 유형을 보면 인사 문제가 나오면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꾸 조금씩 부분 개각을 계속하면 지지율 관리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좀 다음번엔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 소식입니다. 그간 확실하게 양측에서는 인정하지 않아 오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제 북한과 러시아 당국이 모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회담을 앞둔 러시아가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2일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대1 정상회담이 동방경제포럼 행사 이후 수일 내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 식량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무기나 군사기술을 거래하는 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가 돼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네, 이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고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7월에 보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러시아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진 않았다고 해요.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이야기인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휴전 필요성을 언급을 했답니다. 러시아가 요즘에 이제 주로 제3국 쪽에 손을 뻗치고 있고요. 러시아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북한에 접근을 한다면 개발도상국 또 신흥국이 러시아와 거리를 두려 할 수 있지만 결국 러시아가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니케이 신문이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북러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협력에 대해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네. 네. 너무 좋아한다. 아이. 스푸트니크 통신의 스푸트니크가 뭐예요? 제가 알았는데. 그거 봐. 네. 모르죠? 네. 야, 이리 몰라이 좀 뜻을 알았는데. 네. 왜 문제를 내는 사람이 문제 낼 맛이 있죠. 이게 우주 발사체도 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스푸트니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그때 당시 소련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역시. 예. 네, 아쉬워라. 옛날엔 타스 통신인데 요새 네. 스푸트니크 통신이에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북러 정상회담이 진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북한과 러시아가 이 연합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일 북한이 러시아에게 재래식 뭐 포탄이나 무기를 제공해주고 대신에 뭔가를 받아오려고 한다면 근데 사실 이 관련 있잖아요. 그 핵잠수함 이런 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른 기술이라도 받아온다면 이거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이 위기 상황, 위기 지수가 급속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이미 북러가 만난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네. 예? 무기 주면 안 된다. 가만히 안 있겠다. 벌써 이 얘기를 수십 차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북러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우리 무기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는 발표 안 해요. 전혀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밑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물밑으로 하면 모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 이걸 수위를 높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만큼 한반도의 위기 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북러 정상회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그거를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냉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지수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 제가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이 좀 부족해서 보충을 좀 해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아무래도 무기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설명하기로는 개발도상국과의 외교 작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러시아가 잃을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단으로 여겨졌던 국가 북한과의 거래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북한도 지금 뭐 이 일반 민생이라고 얘기하죠. 아사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뭐 미사일 쏴대고 참 이 사람들도 이 북한 사람들도 한심해요. 뭐 이 정상적인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민주연구원이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현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우리 경제 민생은 폭망했다라는 제목의 특집 브리핑 시리즈를 발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여권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경제 민생은 폭망했다 시리즈를 발간하는 데 대해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폭망시킨 주체가 누구인가라면서 도둑이 몽둥이 들고 호통을 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증발, 부동산값 폭등, 전월세 대란, 탈원전, 전기요금 폭탄 등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결과를 만든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염치도 없이 남에게 폭망이라는 말을 덮어씌우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발간할 자료에는 그 앞에 주어로 민주당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건 폭망 공방이나 이제 내 탓 공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일 텐데요. 여야 간의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웃는 게 왜 그러냐면 머리를 맞대야 맞죠. 근데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나도. 네. 제가 요새 기억력이 나빠졌나. 근데 글쎄요. 뭐 이 우리 경제 민생은 폭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낮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이 이게 경제라는 게 이렇거든요. 이게 망가지기는 순식간이에요. 근데 다시 회복하기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게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충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 정권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됐죠? 1년 조금 넘었죠. 네. 1년 조금 1년 넘은 4개월 좀 넘었죠. 그 정도죠. 네. 그 정도에서 이렇게 경제가 폭망했다. 그런데 경제 회복을 안 시켰다는지 폭망했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뭐 과거 문재인 정권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경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럴 때 머리를 맞대는 게 아니고 둘 다 겸허한 마음으로 내 탓이요. 이런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내 탓. 내 탓. 네. 내 탓이요가 아니고 네.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기대하기가 애초부터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문제예요. 네. 마지막 소식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개정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강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박 장관의 발언이 나온 당일 그 당시에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 개정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고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옳은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이 흥남 농업기장이니까 이거를 했던 게 해방 이후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구체적인 근거가 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발언의 취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팩트만 가지고 한다면 사실은 허위 사실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제가 법관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박민식 장관이나 아니면 여권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죠. 이거 앞에 사과 멘트를 하다 보니까 막 오늘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데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제가 고생 많이 했죠. 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